시골 조폭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것을 본 휴가 중인 해병대 수색대대 전설적인 여군이 그들을 개박살 내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지독한 모래바람과 살을 태우는 아프리카의 태양은 이제 희미한 잔상으로만 남았다. 시읍 30 수송기의 묵직한 프로펠러 소음이 멎은 귀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정제된 소음이 어색하게 스며들었다. 마지막 비행은 국적기였다. 등받이를 세운 이코노미석의 비좁음마저 안락하게 느껴질 만큼 강아리 중위의 몸은 지난 6개월간의 파병으로 극한까지 단련되고 또 마모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대한민국의 풍경이 스쳤다. 회색빛 도시, 질서정연한 도로, 그리고 그 위를 수놓은 불빛들. 생과 사가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히던 붉은 대지 위에서는 까마득하게 느껴졌던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하리는 무심코 손목을 매만졌다. 전투 시계가 채워져 있던 자리에는 희미하게 하얀 자국만 남아 있었다. 이제 그 시계는 군장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일부 또한 그곳에 함께 봉인된 기분이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최종 목적지인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기내에 울렸다. 서울에서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탄 작은 비행기였다. 창밖으로 보이던 빽빽한 도시의 불빛은 어느새 성긴 어둠과 드문드문 박힌 가로등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는 동해의 검푸른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을 터였다. 고향의 바다였다. 3년 만이었다. 임관 후 실무 배치, 연이은 고강도 훈련과 작전, 그리고 해외 파병까지. 휴가라는 단어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신기루 같은 것이었다. 마침내 손에 쥔 한 달간의 정기 휴가. 그녀는 이 시간을 오롯이 가족의 곁에서 군인 강아리가 아닌 딸 강아리로 보내리라 다짐했다. 소총 대신 아버지의 낚싯대를 잡고 작전 지도 대신 동생이 새로 열었다는 카페의 메뉴판을 들여다볼 작정이었다. 공항은 한산했다. 작은 수화물 하나만을 챙겨 게이트를 나섰을 때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세월의 흔적이 주름으로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굳건한 아버지 강태진과 딸을 보자마자 눈시울부터 붉히는 어머니 이정숙. 그리고 그들 옆에서 어색하게 손을 흔들고 있는 어느새 훌쩍 자라 어엿한 숙녀가 된 동생 다솜이었다. 왔구나, 우리 딸. 아버지는 무뚝뚝한 한마디와 함께 하리의 어깨를 두어 번 투박하게 두드렸다. 그 안에 담긴 온갖 감정들이 짧은 접촉만으로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어머니는 끝내 하리를 끌어안고 등을 쓸어내렸다. 품에 안긴 딸의 몸이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야위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울컥한 듯 했다. 고생했다, 하리야. 얼마나 고생했어. 괜찮아요, 엄마. 저 아주 건강해요. 하리는 애써 웃으며 어머니를 다독였다. 그녀의 시선이 동생 다솜에게로 향했다. 어릴 적 모습이 남아있는 둥근 눈매와 환한 미소. 다 컸네, 강다솜. 말하는 것 좀 봐. 언니야말로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 아프리카 원주민인 줄 알았네. 툴툴거리면서도 다솜의 눈에는 반가움이 가득했다. 내 식구가 다시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버지가 모는 낡은 트럭은 익숙한 국도를 따라 화진포로 향했다. 차창을 열자 비릿하면서도 청량한 바다 내음이 훅 끼쳐왔다. 하리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로 이 냄새였다. 화약과 먼지와 땀에 절어있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정화되는 듯한 기분. 고향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났다. 화진포는 여전했다. 방파제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끼룩거리며 하늘을 나는 갈매기떼, 항구의 정박한 수십 척의 어선들. 그들의 작은 횟집 화진호 역시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1층은 횟집, 2층은 살림집인 작은 건물. 하리의 유년 시절과 성장기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이었다.
늦은 저녁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아버지가 오늘 새벽 직접 잡아올린 자연산 광어회와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매운탕, 그리고 다솜이 사온 예쁜 케이크까지. 하리는 훈련소 시절 이후 처음으로 허리띠를 풀고 밥을 먹었다. 가족들은 파병지에서의 생활을 궁금해했지만 하리는 말을 아꼈다. 그곳의 이야기는 이 평화로운 식탁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저 좋은 경험이었어요. 혹은 다들 잘 지내요 같은 하나 마나 한 대답으로 얼버무렸다. 대신 그녀는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의 어획량 걱정, 어머니의 무릎 통증, 그리고 다솜이 새로 연 카페 다솜이네 이야기. 언니, 내일 꼭 와봐야 해. 내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커피 내려줄게. 우리 가게가 요즘 화진포에서 제일 힙한 곳이라고. 다솜은 신이 나서 떠들었다.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예전에는 낡은 창고였던 곳을 개조해 작은 북카페를 열었다고 했다. 하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의 얼굴에 피어난 생기와 자부심이 보기 좋았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그 먼지 나는 땅에 있었던 것이리라. 하지만 그 평화의 표면 아래 미세한 균열의 조짐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리의 감각은 평범한 사람들의 것과는 달랐다. 그녀의 감각은 생존을 위해 극도로 예민하게 벼려진 칼날과 같았다. 식사를 하는 내내 아버지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그녀의 귀에 박혔다. 요즘엔 고기 잡는 것보다 속 편하게 배 띄우는 게 더 힘들어. 왜요? 바다 날씨라도 안 좋아요? 날씨가 문제냐? 사람이 문제지. 아버지는 더 말하려다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다솜이 화제를 돌리려 애썼지만 하리는 그 짧은 대화 속에 찜찜함을 놓치지 않았다. 사람이 문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늦은 밤 설거지를 마치고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온 하리는 창문을 열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책상 위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과 해병 때 임관식 때 찍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한때는 그 두 세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고 믿었다. 가족과 고향을 지키는 해병.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두 세계 사이에 놓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하리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한밤의 화진포 항구는 고요했다. 정박한 배들이 파도에 따라 조용히 몸을 흔들고 가로등 불빛이 수면 위에서 길게 부서졌다. 그녀는 방파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 문득 익숙한 아버지의 배 만선호 근처에 멈춰섰다. 어둠 속에서도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위화감의 정체가 드러났다. 만선호의 하얀 선체 옆면에 검은색 레커로 조잡하게 그려진 상어 그림이 보였다. 이빨을 드러낸 상어의 모습은 퍽이나 유치하고 조악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영역 표시 혹은 위협. 하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그림의 표면을 쓸었다.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레커가 묻어났다. 오늘 밤 누군가 이곳에 다녀갔다는 증거였다. 그때였다. 항구 저편의 어둠 속에서 두런거리는 목소리와 함께 담배 불빛 몇 개가 일렁였다. 하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춰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그녀의 온 신경이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향했다. 목소리는 점차 가까워졌다. 최 사장님도 참 뭘 이런 것까지 직접 하라고 시키는지. 조용히 해. 눈에 잘 띄게 박아놔야 다른 놈들이 헛생각 안 할 거 아니야. 이게 우리 흑상업파의 구역이라는 증표라고. 근데 여긴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요? 다른 동네는 이름만 대면 다 알아서 기던데. 그러게 말이다. 곧 죽어도 자기들 힘으로 리조트 보상금 받아내겠다고 뻗팅기는 늙은이들 천지라. 두고 봐, 곧 싹 다 무릎 꿇게 될 테니까.
그들은 낄낄거리며 지나갔다. 육중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요란한 옷차림. 한눈에 봐도 건실한 어부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하리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흑상어파, 리조트 보상금, 아버지가 꺼렸던 이야기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고향 마을에 드리운 그림자는 단순한 불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실체를 가진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조직이었다. 하리는 차갑게 식은 방파제에 주먹을 내리쳤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나 동시에 머리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상대의 규모, 목적, 행동 방식.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휴가객일 수 없었다. 귀환의 안도감은 사라지고 대신 익숙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밤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하리의 셔츠를 스치는 밤바람은 이전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다.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식탁에 앉았다. 밤사이의 흔적은 그녀의 냉정한 표정 뒤에 완벽하게 감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아버지의 얼굴에 쏠려 있었다. 아버지는 새벽 출어를 포기한 듯 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바다 위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아버지, 오늘 배 안 나가세요? 몸도 찌뿌둥하고. 아버지는 애써 말을 흐렸지만 하리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간밤에 보았던 검은 상어 그림 때문일 것이다. 그는 가족들이, 특히 오랜만에 돌아온 큰딸이 이 껄끄러운 문제에 얽히는 것을 원치 않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리는 더 묻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다. 적을 모르면 싸울 수 없다. 오전 하리는 동생의 카페 다소미네를 찾았다. 낡은 창고를 개조했다는 말처럼 높은 천장과 거친 질감의 벽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아기자기한 소품과 따스한 조명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다솜은 직접 만든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때? 괜찮지? 내가 한 거 맞아? 제법인데. 하리의 칭찬에 다솜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하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다솜이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손님들을, 그리고 창밖의 거리를 관찰했다. 다솜의 말대로 카페는 화진포의 새로운 명소인 듯 했다. 젊은 연인들, 아이를 데리고 온 주부들, 그리고 책을 읽는 나이 지긋한 노인까지.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리는 다솜에게 슬쩍 말을 건넸다. 장사 잘 돼? 힘든 건 없고. 힘들긴. 재미있어 죽겠는데. 아, 근데 가끔 이상한 손님들이 오긴 해. 이상한 손님? 응. 딱 봐도 동네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와서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씩 죽치고 앉아있거나 다른 손님들한테 시비 걸고. 바로 그때였다. 딸랑의 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신을 드러낸 팔뚝, 기름진 머리, 흐리멍덩한 눈빛의 사내 셋이 들어섰다. 어젯밤 항구에서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들과 비슷한 부류였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카페 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다른 손님들을 위축시켰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가장 중앙의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다리를 꼬았다. 다솜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리는 말없이 그들을 지켜봤다. 저것이 다솜이 말한 이상한 손님일 것이다. 흑상어파. 그들은 메뉴판은 보지도 않고 큰 소리로 다솜을 불렀다. 이봐 사장. 여기 물 좀 가져와봐. 목마르다. 다솜은 잠시 망설이다 물컵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하리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다. 그녀의 근육은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도록 용수철처럼 압축되었다. 저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주문? 허허. 사장님이 젊고 예뻐서 우리가 매상 좀 올려주러 왔는데
뭘 그리 빡빡하게 굴어. 사내 중 하나가 음흉하게 웃으며 다솜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다솜이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손님, 이러지 마세요. 아, 왜 이래?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거지.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흑상어회랑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거 하나 없어. 안 그래? 흑상어회.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다솜을 희롱하며 주변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은 겁을 먹고 고개를 숙이거나 서둘러 자리를 뜰 채비를 했다. 바로 그때 하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제 동생입니다만. 낮고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리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군복을 벗은 하리의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또 한 명의 기센 여자 정도로 생각한 듯 했다. 동생? 어이쿠, 처제가 있었네. 처제는 더 예쁘장하게 생겨. 나가주시죠. 다른 손님들께 방해됩니다. 하리는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은 지난 6개월간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군인의 눈빛이었다. 순간 사내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본능적으로 상대가 만만치 않음을 감지한 것이다. 뭐야, 이 여자는?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세요.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카페 안을 가득 메웠다. 그때 사내들의 리더 격으로 보이는 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하리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신고. 우리가 누군지 알고. 오늘 장사 망치고 싶나 보네. 그가 하리를 밀치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하리는 그의 손목을 낚아채는 대신 반발자국 옆으로 비켜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중심을 잃은 사내는 휘청거리며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하리는 그가 균형을 잡는 찰나의 순간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 여기서 소란 피우면 당신들 3명 다 구급차 타고 나가게 될 겁니다. 선택은 당신들이 하세요.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여자의 눈에서 그는 진심을 읽었다. 저것은 허세나 협박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실의 통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동료들에게 눈짓했다. 시발 재수 없는 년들. 가자.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거칠게 의자를 밀치고 카페를 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카페 안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그제야 풀렸다. 다솜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하리의 팔을 붙잡았다. 언니 괜찮아? 난 괜찮아. 너야말로. 무서웠어. 저 사람들 전에도 몇 번 왔었어. 그냥 참고 넘겼는데. 하리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오후에는 읍내 경찰서에 들러보기로 했다. 흑상어파의 행패가 이 정도라면 분명 관련 신고가 여러 건 들어갔을 터였다. 지역 경찰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화진 파출소는 한가했다. 하리는 최근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및 영업 방해 사건에 대해 문의하고 싶다며 민원실의 문을 두드렸다. 나이든 경찰관 한 명이 귀찮다는 듯 그녀를 맞았다. 아, 그 흑상어회인지 뭔지 하는 애들 말이죠? 그거 그냥 동네 양아치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껄렁거리는 거지 큰 조직 같은 것도 아니고. 신고가 여러 번 들어온 걸로 아는데요.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가씨. 그런 거 일일이 다 잡아넣으면 우리 경찰서 유치장은 남아나질 않아요. 우리가 경고도 하고 몇 번 불러다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증거도 불충분하고 피해자들이 막상 와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니까. 경찰관의 태도는 명백히 소극적이고 무책임했다. 유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권력은 완벽하게 무력했다. 아니, 무력한 척하고 있었다. 하리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깨닫고 파출소를 나왔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법과 제도는 이 평화로운 마을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범죄자들이 활개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리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다시 군인 강아리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곳은 전장이 아니었다. 총과 군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날 밤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다솜이 카페 마감을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 기다렸다는 듯이 낮에 카페에서 소란을 피웠던 사내들을 포함한 흑상업화 조직원 대여섯 명이 다솜의 앞을 막아섰다. 어이 예쁜 사장님. 혼자 가시나? 비켜주세요. 낮에는 언니 믿고 까불더니 지금은 좀 쫄리나 보네. 그들은 낄낄거리며 다솜을 둘러쌌다. 다솜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에 막혔다. 공포가 심장을 옥죄었다. 그들의 더러운 손이 다솜의 어깨를 향해 뻗어오는 순간이었다. 그 손 안 치워?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날카롭고 위협적이었다. 조직원들이 소리가 난 쪽을 돌아봤다. 골목 어귀,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인형. 낮에 보았던 바로 그 여자 강아리였다. 그녀는 동생이 늦는 것을 걱정해 마중 나와 있던 참이었다. 하, 인연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오늘 아주 자매를 쌍으로 묻어주마. 조직원들이 일제히 하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깊고 고요한 숨을 내쉬었다. 지난 3년간 그녀의 몸에 새겨진 모든 감각과 기술들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내 동생에게서 손 떼.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심판의 선고였다. 어둠 속에서 6개의 그림자가 일제히 하리에게로 쇄도했다. 그들의 손에는 강목이나 맥주병 같은 조잡한 무기들이 들려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상황. 하지만 하리의 눈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누구의 어깨가 먼저 들썩이는지, 누구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지 그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장 먼저 달려든 자가 머리 위로 강목을 휘둘렀다. 하리는 상체를 살짝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날이 정확하게 상대의 팔꿈치 안쪽 관절을 가격했다. 뚝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목이 땅에 떨어지고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동시에 옆에서 날아온 맥주병을 피해 몸을 회전시킨 하리는 그 원심력을 이용해 팔꿈치로 뒤따라오던 다른 조직원의 명치를 강타했다. 컥! 숨막히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며 무너졌다. 이 모든 것이 단 2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남은 4명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여자가 아니었다. 잘 벼려진 인간 병기였다. 이 인연이 공포는 분노로 변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하리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그들 사이에 가장 좁은 틈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모든 동작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설계된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근접전투 기술 그 자체였다. 한 명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치고 다른 한 명의 무릎 뒤 오금을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렸다.
마지막 남은 두 명이 겁을 먹고 주춤하는 사이 하리는 땅에 떨어진 강목을 발로 차올려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들의 어깨와 허벅지를 차례로 가격했다. 급소를 피해 정확히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부위만 노린 공격이었다. 비명과 신음소리가 좁은 골목을 가득 채웠다. 6명의 장정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하리 한 명에게 모두 제압당했다. 하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대신 여전히 침착한 호흡을 유지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혹시 모를 추가 위협에 대비하는 몸의 밴 습관이었다. 언니. 벽에 기대어 떨고 있던 다솜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리에게 달려왔다. 하리는 강목을 내려놓고 동생을 끌어안았다. 다솜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다 끝났어. 그때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골목 어귀에 도착했다. 어둠을 가르는 경광등 불빛 아래 처참하게 널브러진 조직원들과 그 가운데 서 있는 하리 자매의 모습이 드러났다. 차에서 내린 경찰은 어젯밤 파출소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나이든 경찰관이었다. 그는 현장의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하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한 짓이에요? 경찰서에서의 상황은 적반하장으로 흘러갔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양 울부짖었다. 젊은 여자가 갑자기 시비를 걸더니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것이었다. 하리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저들이 먼저 동생을 위협했고 흉기를 들고 공격했습니다. 정당방위? 아무리 그래도 여자 혼자서 장정 6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명백한 과잉방어, 아니 특수상해예요. 경찰은 하리를 잠재적 피의자로 몰아갔다. 하리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반박했다. 목격자인 동생이 있고 저들이 먼저 위협했다는 사실, 그리고 골목 어딘가에 CCTV가 있을 것이니 확인해보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그녀의 냉철하고 논리적인 태도에 경찰은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뚜렷한 증거가 없어 하리는 일단 귀가 조치되었다. 하지만 경찰이 흑상업파의 편을 들고 있다는 심증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하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다. 누군가 골목 근처 건물 2층에서 하리의 싸움을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했던 것이다. 화진포 골목의 여성 히어로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올라온 1분 남짓의 영상은 지역 맘카페와 SNS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영상은 어두웠고 화질도 좋지 않았지만 한 여성이 자신보다 훨씬 큰 남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비현실적인 장면은 보는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댓글에는 그녀의 정체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전직 격투기 선수다, 국정원 요원이다. 심지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라는 황당한 소문까지 돌았다. 영상은 하리를 원치 않는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며칠 후 동해시에 위치한 거대하고 화려한 빌딩, 광룡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한 남자가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동해 일대를 주름잡는 기업형 폭력 조직 광룡회의 회장 조태웅이었다. 그는 값비싼 와인을 음미하며 부하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화진포에 보낸 녀석들이 어제 전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회장님. 부하가 내민 태블릿 PC에는 바로 하리의 싸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조태웅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영상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분석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어.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군. 훈련받은 자의 움직임이야.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그는 화진포 리조트 개발 사업을 자신의 새로운 자금줄로 점 찍어둔 상태였다. 그저 방해되는 토착 상인들을 정리하기 위해 최만식이 이끄는 흑상업화를 이용했을 뿐인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온 것이다. 보통의 조폭이라면 당장 달려가 보복을 했겠지만 조태웅은 달랐다. 그는 철저한 사업가였다. 최만식이 그놈은 역시 시시한 양아치에 불과했어. 이런 자잘한 돌부리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다니. 어떻게 처리할까요, 회장님? 당장 저희 직속 행동대를 보내서. 아니. 조태웅은 부하의 말을 끊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재미있군. 화진포 같은 작은 어촌에 이런 물건이 숨어 있을 줄이야. 성급하게 움직일 것 없다. 우선 저 여자가 누군지, 뭘 하는 사람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내. 뿌리까지 전부 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는 사냥감을 발견한 최상위 포식자였다. 그는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돌부리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제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장기말로 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알아내서 직접 만나봐야겠어. 조태웅의 나직한 명령이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다. 화진포에 드리웠던 검은 상어의 그림자는 잠시 거치는 듯 했지만 그 뒤편에서는 거대하고 흉포한 용이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하리가 맞서야 할 진짜 위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인터넷의 파급력은 하리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화진포 여성 히어로 영상은 단순한 지역 가십을 넘어 주요 언론사의 온라인 뉴스 채널에까지 소개되었다. 6대1로 불량배를 제압한 의문의 여성, 사라진 시민 영웅을 찾습니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다. 하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익명의 인물이 되어버렸다. 파장은 곧바로 그녀가 속한 세계에까지 미쳤다. 해병대 사령부 정훈 공보실은 발칵 뒤집혔다. 국방망과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확인한 그들은 영상 속 인물의 격투 자세와 움직임이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CQC 근접전투 교범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즉시 파악했다. 휴가자 명단과 대조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강아리 중위. 아프리카 파병에서 갓 복귀한 수색대 내에서도 전설적인 인물. 며칠 후 하리의 개인 통신 장비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지는 해병대 사령부였다. 강중위인가? 나 정훈공 보실장일세.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그는 하리의 행동을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며 그녀를 추켜 세웠다. 하지만 대화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강중위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큰 감명을 준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인이 민간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네. 알다시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예민한가. 그래서 말인데 사령부 차원에서 강중위를 보호하고 이번 일을 우리 해병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하네. 이번 주 내로 사령부로 들어와 주게. 해병대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야. 명예 홍보대사. 그것은 교묘하게 포장된 통제였다. 그녀를 언론과 대중 앞에 공식적으로 내세움으로써 더 이상 개인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도였다.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행동이 부른 나비 효과가 군 조직 전체를 뒤흔들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다. 알겠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리는 원론적인 대답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다. 가족들은 하리를 둘러싼 세상의 관심에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는 괜한 일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며 연신 담배를 태웠고
어머니는 제발 몸조심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동생 다솜은 모든 것이 자기 탓인 것만 같아 하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내 탓 아니야. 원래 있었던 일이고 언젠가는 터졌을 일이야. 하리는 애써 동생을 위로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가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신분까지도 지켜야 하는 이중의 짐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무렵 화진포에는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흑상어파의 조잡한 폭력과는 차원이 다른 보이지 않는 압박이 하리의 가족을 옥죄어왔다. 그것은 조태웅이 보낸 광룡회의 직속 행동대원들이 벌이는 심리전이었다. 그들은 흑상어파처럼 대놓고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 대신 교묘하고 집요하게 일상을 파고들었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의 횟집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 한 명이 찾아왔다. 그는 가장 비싼 회를 시키고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자신이 먹던 매운탕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놀라 달려갔지만 펄펄 끓는 탕 속에서 바퀴벌레가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행패였지만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소란이 커지자 아버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값을 받지 않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남자는 만족한 듯 웃으며 구청 위생과에 신고해야 정신을 차리겠군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날 이후 횟집의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다. 다솜의 카페 다솜인에도 표적이 되었다. 건장한 청년 여러 명이 찾아와 가장 구석진 자리를 차지하고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몇 시간이고 자리를 비키지 않았다. 그들은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욕설을 섞어 대화를 나누며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다솜이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면 그들은 우리가 돈 내고 앉아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평화롭던 카페는 그들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하리 자신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졌다. 그녀가 집을 나설 때면 언제나 같은 검은색 세단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붙었다. 결코 가까이 다가오거나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하리는 일부러 골목길로 들어서거나 갑자기 방향을 틀어 따돌리려 했지만 그들은 귀신같이 다시 나타나 하리의 시야에 머물렀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고 창밖을 내다보는 횟수가 늘었다. 골목길에서의 싸움은 차라리 간단했다. 눈에 보이는 적을 쓰러뜨리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싸움은 달랐다. 보이지 않는 적이 그녀의 가족이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었다. 루머와 평판, 생계와 일상. 사람이 살아가는 기반 자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악랄한 방식이었다. 하리는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명백한 경고이자 시험이라는 것을. 상대는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에 가장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주먹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거미줄이 자신과 가족의 목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안에 있던 한 달간의 평화로운 휴가는 이제 가장 끔찍한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의 실체를 파악해야 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하리는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총동원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 혼자서는 정보전에 한계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눈과 귀가 되어줄 존재가 필요했다. 고민 끝에 그녀는 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다. 파병지에서도 그녀의 등 뒤를 책임졌던 팀 알파의 동료 통신 및 정보전의 스페셜리스트 이진우 중사였다. 진우야, 나하리. 강중희님?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웬일이십니까? 그쪽 동네는 벌써 질리셨습니까? 이진우 중사는 언제나처럼 냉소적인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동료에 대한 미묘한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리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부탁할 게 있어. 흑상어 회라는 놈들 좀 알아봐줘. 화진포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놈들인데 단순한 양아치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배후가 궁금해.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까? 그래. 개인적인 일이야. 이진우는 더 묻지 않았다. 개인적인 일이라는 말의 무게를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군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위험한 문제라는 뜻이었다. 3일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짧게 끊겼다. 하리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 3일은 지옥처럼 길었다. 가족에 대한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횟집 수족관에 누군가 몰래 약을 풀어 새벽에 나가보니 물고기들이 전부 배를 뒤집고 떠올라 있었고 다솜의 카페 유리창에는 밤사이 누군가 돌을 던져 금이 가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밤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통해 이진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한 파일 하나를 보내왔다. 파일의 제목은 광룡 보고서였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흑상어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들은 동해시를 기반으로 한 거대 기업형 조직 광룡회의 하부 조직이었다. 광룡회는 표면적으로 광룡개발이라는 합법적인 건설 회사의 탈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실체는 건설, 유통, 사채, 유흥업소까지 장악한 거대한 범죄 제국이었다. 보고서는 광룡회의 수직적인 구조를 상세히 보여주었다. 최상층에는 회장 조태웅이 있었고 그 아래로 법률 및 재무를 담당하는 브레인 그룹,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여러 개의 행동대가 존재했다. 그들은 지역 정치인과 경찰, 언론에까지 막대한 자금을 뿌리며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화진포에 벌어지는 일에 경찰이 미온적이었던 이유가 비로소 설명되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화진포 리조트 개발 사업 계획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광룡회는 화진포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를 위해 헐값의 토지를 매입해야 했고 흑상어파를 동원해 원주민과 상인들을 압박하여 헐값에 땅을 팔게 만들거나 보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들에게 화진포는 그저 돈벌이 수단이자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한 거대한 세탁기일 뿐이었다. 가장 하리를 섬뜩하게 만든 것은 회장 조태웅에 대한 프로필이었다. 조태웅 45세. 미국에서 MBA를 마친 엘리트. 부친이 운영하던 사채업과 폭력 조직을 물려받아 10년 만에 합법을 가장한 거대 기업으로 키워낸 인물.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지만 자신의 제국을 위해서라면 살인마저 눈 하나 깜짝 않고 저지를 수 있는 냉혈한 특이사항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추정. 압도적인 개인 전투 능력 보유. 하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상대는 단순한 조폭 보스가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훈련을 받은 괴물이자 돈과 권력까지 손에 쥔 거대한 용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광룡타워의 조태웅 역시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었다. 자신의 정보팀이 조사한 강아리의 신상 정보였다. 강아리 28세. 해병대 중위. 해병대 제1수색대대 소속. 임관 성적 수석. 각종 특수훈련 최고 등급 수료. 아프리카 분쟁 지역 파병 유공. 부대 내 별명 유령. 조태웅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부하들이 조사한 하리의 가족 관계와 고향이 화진포라는 사실까지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보통 물건이 아니었군. 아까운 인재야. 이런 인재가 고작 군대에서 월급이나 받으며 썩고 있다니 국가적인 낭비지. 조태웅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부하들에게 하리를 해치거나 가족들을 건드리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모든 압박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부하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왜? 사냥감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덫을 놓고 총을 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때로는 최고의 먹이를 던져주어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는 비서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그 정도 인재라면 적으로 두기보다는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일 테니. 하리는 이진우가 보내온 보고서를 보며 망연자실해 있었다. 거대한 산과 마주한 기분이었다. 혼자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바로 그때였다. 기이그. 고급 세단 한 대가 하린의 횟집 앞에 소리 없이 멈춰섰다. 횟집의 초라한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칠흑같이 검고 매끄러운 차체였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뒷좌석 문을 열자 잘 다려진 최고급 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태웅이었다. 그는 마치 자기 집을 방문한 것처럼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걸음으로 횟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2층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내려온 하리는 보고서 속 사진과 똑같은 얼굴의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조태웅은 하리를 발견하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강아리 중위 맞으시죠?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등 뒤로 검푸른 동해의 저녁 노을이 섬뜩하게 번지고 있었다. 조태웅의 등장은 횟집의 낡고 비좁은 공기를 일순간에 지배했다. 그는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지인을 만난 것처럼 정중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은 하리의 온몸의 감각을 날카롭게 곤두세웠다. 조용한 곳에서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시선이 2층으로 향했다. 하리의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이방인의 등장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하리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려는 듯 짧게 말했다. 제 손님입니다. 그리고는 조태웅을 이끌고 2층 거실로 올라갔다. 거실은 낡았지만 정갈했다. 조태웅은 벽에 걸린 하리의 빛바랜 가족 사진과 임관식 사진을 잠시 바라보더니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하리는 그의 맞은편에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로 꼿꼿이 앉았다. 강중희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그 영상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모릅니다. 감탄했어요. 조태웅은 서두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잘 조율된 악기처럼 듣기 좋았지만 하리는 그 안에 숨겨진 독사의 혀를 보았다. 용건만 말씀하시죠. 하하, 성격도 급하시군요. 좋습니다. 조태웅은 자세를 바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강중희님 같은 분이 이런 작은 어촌에서 낡은 군복을 입고 재능을 썩히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더 큰 무대를 마련해 드리죠. 저희 광룡개발의 보안 총괄 이사직을 제안합니다. 연봉은 지금 받으시는 것의 20배를 약속드리죠. 그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봉투 안에는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정식 고용계약서와 함께 현금으로 즉시 인출 가능한 5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다. 이건 계약금입니다. 이 집을 허물고 동해 시내의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실 수도 있겠죠. 부모님께는 근사한 가게를 차려드리고 동생분은 원한다면 유학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부 지원하죠. 돈, 명예, 그리고 가족의 안위까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제안이었다.
조태웅은 하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강중희님이 제 사람이 된다면 제가 약속드리죠. 이 화진포 땅에서는 그 누구도 중희님의 가족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모두가 우러러보게 되겠죠. 하지만 이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글쎄요.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 어떤 불행한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회유이자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가족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위협에 떨지 않아도 될 터였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였다. 괴물의 개가 되어 또 다른 약자들을 짓밟는 삶을 살아야 했다. 하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하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조태웅 쪽으로 다시 밀어냈다. 대한민국 해병대 중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 근과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이자 정체성, 삶 그 자체에 대한 선언이었다. 순간 조태웅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거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한 착각이 들었다. 유감이군요.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조태웅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협박보다도 더 섬뜩한 예고였다. 그가 떠난 후 하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쟁뿐이었다. 그날 밤부터 조태웅의 보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더 이상 심리적 압박이 아니었다. 명백한 물리적 위협이었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가 낡은 트럭을 몰고 시장으로 향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간신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를 멈춰 세워 목숨을 건졌지만 트럭은 폐차 직전까지 망가졌다. 경찰은 단순한 차량 노후로 인한 사고로 결론지었다. 다솜에 대한 위협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밤늦게 카페 마감을 하고 돌아오는 그녀의 뒤를 검은 차량이 바짝 따라붙으며 위협 운전을 했다. 다솜은 공포에 질려 하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날 이후 하리는 그림자처럼 다솜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조태웅은 마지막 선을 넘었다. 하리와 다솜이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한적한 국도. 뒤따라오던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하리의 차를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길가에 처박혔다.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던 하리가 깨어났을 때 검은 복면을 쓴 사내 둘이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다솜을 끌어내리고 있었다. 안 돼! 하리는 안전벨트를 풀고 미친 듯이 차 밖으로 뛰쳐나갔다. 사내들은 다솜의 입을 막고 준비된 승합차로 끌고 가려 했다. 하리는 주저없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흑상어파와는 차원이 달랐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광룡회의 핵심 행동대원이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하리는 한 명을 제압했지만 다른 한 명이 휘두른 칼에 왼쪽 팔을 깊게 베이고 말았다. 아윽!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그 순간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남은 한 명이 다솜을 거의 차에 태우는 데 성공했다. 하리는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고통을 이겨내며 마지막 힘을 짜냈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돌멩이를 집어들어 승합차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전력으로 던졌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놀란 운전자가 핸들을 놓치는 사이 하리는 비틀거리며 달려가 차 문을 열고 동생을 끌어냈다.
그녀의 살기에 압도된 사내들은 결국 다솜을 포기하고 급히 차를 몰아 사라졌다. 피를 흘리는 언니를 부둥켜 안고 다솜은 울부짖었다. 하리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깨달았다. 혼자서는 안 된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아기에 맞서 가족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무력감과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집으로 돌아와 급하게 팔을 지혈하고 붕대를 감은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복수나 가족을 지키는 싸움의 차원을 넘어섰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아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작전이었다. 그녀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중희. 수색대 팀 알파의 최선임자 김민준 상사였다. 하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민준 형, 나 하리야. 도움이 필요해. 반격의 시간이었다. 이제 귀신들이 움직일 때였다. 김민준 상사의 목소리는 하리의 다급한 요청에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게 되물었다. 무슨 일인가? 상황을 브리핑해. 그는 왜? 라고 묻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전우가 보낸 구조 신호의 좌표와 상황을 요구할 뿐이었다. 그것이 수많은 사선을 함께 넘으며 다져진 팀 알파의 방식이었다. 하리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모든 일을 군더더기 없이 육하 원칙에 따라 보고했다. 흑상업파의 행패부터 광룡회의 실체, 조태웅의 제안과 거절, 그리고 방금 전 있었던 동생의 납치 시도와 자신의 부상까지. 감정을 배제한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결의는 전화기 너머의 김민준 상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보고를 마친 하리의 귀에 수화기 너머로 김민준 상사가 다른 팀원들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진우, 최강산. 개인 장비 챙겨서 30분 내로 내 앞으로 집결한다. 목적지는 동해안. 작전 내용은 이동 간에 하달한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하리는 눈을 감았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팀 전체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군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 형,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작전 끝나고 받겠다. 우리 팀 알파는 한 명이라도 쓰러지면 모두가 함께 움직인다. 그게 우리가 생존하는 방식 아니었나? 김민준 상사는 말을 이었다. 부상은 어느 정도인가? 작전 수행에 지장 없나? 왼쪽 팔 자상. 지혈은 됐고 움직이는 데는 문제 없다. 알겠다. 우리는 내일 5시까지 화진포 인근 폐양식장으로 가겠다. 그곳을 임시 베이스 캠프 BC로 삼는다. 강중희는 그때까지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지형과 표적에 대한 1차 정보를 정리해둬. 알겠다. 전화가 끊겼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음 날 새벽 5시 약속된 장소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3명의 남자였다. 팀의 리더이자 저격수 김민준 상사, 통신 및 정보전을 책임지는 이진우 중사, 그리고 팀의 막내이자 폭파돌격 담당인 최강산 상병. 그들은 군복이 아닌 평범한 등산객 차림이었지만 배낭 안에는 각자의 전문성에 맞는 비공식 작전 장비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말없이 하리의 부상당한 팔을 보고 그녀가 밤새 정리해 놓은 화진포 약도와 흑상어파 그리고 광룡회에 대한 자료를 훑어보았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군. 김민준 상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단순히 저놈들을 몇 대 패준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으면 강중희님 가족은 평생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진우 중사가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래서 작전 계획은 뭡니까? 저 새끼들 아지트 그냥 다 날려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강산 상병의 눈에 혈기가 어렸다.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단순 폭력으로는 안 돼. 저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어. 우리가 저들을 심판할 게 아니라 법의 심판대 위에 강제로 올려놔야 해. 그러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하다. 빼도 박도 못할. 그 순간부터 패양식장은 팀 알파의 작전 지휘 통제실 시사하이로 변모했다. 이진우 중사는 가져온 최첨단 장비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노트북 여러 대와 위성 안테나, 고성능 도청 장비까지. 그는 곧바로 화진포 일대의 모든 통신망을 해킹하고 광룡회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과 CCTV 영상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찾았습니다. 화진포 내에 광룡회 놈들이 사용하는 안가가 3군데 있습니다. 폐창고, 어모텔, 그리고 신축 빌라 301호. 총 15명 규모입니다. 흑상업화 놈들을 지휘하고 직접적인 행동을 담당하는 놈들입니다. 이진우의 손가락이 노트북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각 아지트의 위치와 주변 지형, 그리고 드나드는 조직원들의 얼굴 사진과 신상 정보가 차례로 떠올랐다. 하리와 최강산 상병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침투 경로와 도주로 예상 교전 수칙을 짜기 시작했다. 김민준 상사는 전체적인 작전 계획을 검토하며 위험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우리의 행동은 철저히 비공식이다. 만약 발각된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전원 불명의 저녁에 군법 회의까지 각오해야 해. 김민준 상사가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알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팀원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이었다. 하리는 동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이 빚은 반드시 작전 성공으로 갚아야 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정보 수집과 정찰 끝에 그들은 마침내 반격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광룡회 조직원들의 행동 패턴, 무기 소지 여부, 심지어 각 아지트의 내부 구조까지 파악했다. 작전 개시 D-Day 밤. 패양식장에 4개의 그림자가 모였다. 작전명 화진포 대청소. 김민준 상사가 나직하게 선언했다. 작전 목표는 화진포 내 광룡회 핵심 조직원 15명 전원 생포 및 증거물 확보단. 제압 과정에서 불필요한 살상은 피한다. 하지만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될 경우 망설이지 마라. 하리와 팀 알파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화진포 항구를 배경으로 4명의 유령은 마지막 장비 점검을 시작했다. 이제 곧 동해의 작은 항구는 거대한 악을 향한 반격의 서막을 여는 성전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화진포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간간히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살아있는 것들의 유일한 증거였다. 그 짙은 어둠 속으로 4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검은색 작전복, 통신 장비가 장착된 헤드셋, 그리고 비살상용 제압 장비로 무장한 팀 알파였다. 작전은 3개의 조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알파의 1 저격수 김민준 상사는 목표 지점들이 모두 내려다 보이는 야산의 정상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적용용 스코프를 통해 전체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눈의 역할을 맡았다. 알파의 2 강아리와 최강산 상병은 가장 많은 10명의 조직원이 머무는 폐창고를 목표로 움직였다. 정면 돌파와 제압을 담당하는 망치였다. 알파의 3 이진우 중사는 나머지 2곳, 모텔과 빌라를 차례로 급습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의 임무는 정보전을 활용해 경계를 무력화시키고
최소한의 전투로 표적을 무력화시키는 칼의 역할이었다. 모든 팀 위치 보고. 김민준 상사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낮게 울렸다. 알파의 목표 50m 전방. 의상무. 알파의 3 첫 번째 목표 건물 후방 침투 완료. 좋다. 30초 후 동시 타격 개시. 행운을 빈다. 30초 후 작전은 시작되었다. 알파의 3 어모텔 305호. 이진우 중사는 복도 끝에 비상계단을 통해 조용히 3층으로 진입했다. 그는 문을 따고 들어가는 대신 노트북을 꺼내 모텔의 와이파이망에 접속했다. 그리고는 305호의 스마트 TV와 조직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 잠시 후 방 안의 TV가 저절로 켜지며 최대 볼륨으로 노이즈 섞인 애국가를 송출하기 시작했고 조직원들의 핸드폰에서는 일제히 시끄러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뭐야 씨발. 어떤 새끼야. 욕설과 함께 문이 벌컥 열리고 조직원 2명이 당황한 채 복도로 뛰쳐나왔다. 그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이진우가 움직였다. 그는 소음기가 달린 테이저건으로 순식간에 2명을 쓰러뜨리고 방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1명까지 깔끔하게 제압했다. 케이블 타이로 그들을 결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데까지는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다음 목표인 빌라로 향했다. 알파의 폐창고. 하리와 최강사는 창고의 녹슨 철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소리와 술판이 벌어진 듯한 소음이 새어나왔다. 10명. 6명은 테이블에, 2명은 당구대, 2명은 입구 쪽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 전부 권총을 소지하고 있으니 조심해. 스코프를 통해 내부를 확인한 김민준 상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비됐나 최상병? 하리가 물었다. 언제든지 말입니다, 강중희님. 최강산이 섬광탄을 손에 쥐며 대답했다. 하리가 철문의 경첩 부위에 소형 폭약을 부착하고 최강산이 문틈으로 섬광탄을 굴려 넣었다. 3초 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철문이 안쪽으로 날아가고 동시에 창고 안이 눈을 멀게 하는 섬광과 귀를 찢는 폭음으로 가득 찼다. 돌격. 하리와 최강사는 연기 속으로 몸을 날렸다. 시야와 청각을 빼앗긴 조직원들은 혼비백산하여 총을 난사했다. 하지만 그들의 총알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하리와 최강사는 이미 그들의 위치와 수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맹수와 같았다. 하리는 비살상용 고무탄을 장전한 산탄총으로 원거리의 적들을 제압했고 최강사는 근접한 적들을 CQC 기술로 쓰러뜨렸다. 격렬한 교전 속에서 한 조직원이 하리를 향해 총을 겨눴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탕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의 손에 들려있던 총이 저 멀리 날아갔다. 산 정상에서 김민준 상사가 쏜 저격이었다. 약 5분 후 폐창고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10명의 조직원들은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하리는 부상당한 팔이 다시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알파의 1 상황 종료. 알파의 3는? 알파의 3 두 번째 목표까지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총 15명 전원 생포. 이제 배송만 하면 됩니다. 이진우의 여유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하리는 제압된 조직원 중 리더로 보이는 자의 멱살을 잡고 그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그리고는 그 안에 저장된 회장님이라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조태웅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였다. 그들은 제압한 조직원들을 경찰도 군도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겼다. 하리가 사전에 연락해둔 해병대 법무실 소속에 강직하기로 소문난 선배 검사에게였다. 그는 군 검찰의 권한을 이용해 이들을 국가안보 위협 세력과의 연계 혐의라는 명목으로 비공식적으로 신병을 확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과 불법 무기,
그리고 광룡회의 비리가 담긴 장부 등의 증거물들을 모두 접수했다. 화진포 대청소는 끝났다. 하지만 하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광룡타워의 펜트하우스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조태웅은 자신의 직속 행동대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실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 흐르는 공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하리가 걸어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부하들을 통해 그녀가 저지른 일을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그는 하리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전장의 유령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부하들을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이 싸움의 본질을 직감했다. 이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게임이 아니었다. 그림자들의 전쟁이었다. 강아리. 조태웅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내 성으로 직접 기어들어오게 만들어주지.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강아리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언론에 풀어. 군인이 민간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불법 무기를 소지했으며 심지어 동생과 짜고 자해 공갈을 벌였다고. 우리 쪽 변호인단과 연줄이 있는 기자들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고개 들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 조태웅의 반격은 하리와 팀 알파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이었다. 그는 폭력이 아닌 여론전과 법률전으로 나왔다. 며칠 만에 인터넷과 언론은 타락한 여군 장교 강아리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그녀의 신상과 가족들의 얼굴까지 공개되었다. 세상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영웅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즉각 하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그녀의 편에 서주었던 법무실 선배 검사마저 거대한 압력 앞에 무력했다. 폐양식장에 모인 팀 알파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대로는 우리가 집니다. 조태웅은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우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진우가 암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시발 차라리 저놈들 본거지에 쳐들어가서 다 끝장내 버립시다. 최강산이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하리가 입을 열었다. 최상병 말이 맞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조태웅의 심장부 광룡타워다. 그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운 말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수십 명의 정예 조직원이 지키는 요새를 단 4명이 뚫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미쳤나 강중희. 그건 개죽음이야. 김민준 상사가 버럭 소리쳤다. 아니,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리의 눈은 광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조태웅은 우리가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다. 그는 우리가 여론과 법의 그물 안에서 허우적거리다 자멸할 거라고 믿고 있어. 가장 예측 불가능한 곳, 가장 위험한 곳을 쳐야 해. 용의 심장을 꿰뚫어야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녀의 광기 어린 설득에 팀원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죽거나 혹은 이기거나 선택지는 둘뿐이었다. 그들은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다. 군 검찰 선배는 더 이상 도울 수 없었지만 마지막 양심으로 광룡타워의 비공식 내부 도면과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몰래 빼내어 하리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결전의 밤. 하리는 작전 직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랑 다솜이 잘 부탁해.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였다. 4명의 유령은 어둠을 틈타 동해시의 심장부 광룡타워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경보음이 울리고 사방에서 총구가 불을 뿜었다. 조태웅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다. 광룡 타워의 로비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사이로 총알이 빗발쳤다. 조태웅이 고용한 용병 수준의 조직원들이 사방에서 팀 알파를 향해 총격을 퍼부었다. 좌측 확보, 엄폐. 김민준 상사의 외침과 함께 팀은 거대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이진우는 재빨리 노트북을 꺼내 타워의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스프링클러 작동. 3, 2, 1.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며 시야를 가리고 조직원들의 첨단 조준 장비를 무력화시켰다. 그 혼란을 틈타 최강산이 최전방으로 뛰쳐나가며 섬광탄과 연막탄을 투척했다. 간다. 연막 속에서 팀 알파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았다. 김민준 상사의 정확한 어모 사격이 적의 머리를 억누르고 최강산이 무자비하게 돌격 루트를 개척했으며 이진우가 후방에서 적의 증원과 통신을 교란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아리가 있었다. 그녀는 부상당한 팔의 고통도 잊은 채 오직 눈앞의 적을 쓰러뜨리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단검과 권총은 마치 그녀의 신체 일부처럼 움직였다. 로비를 지나 비상계단을 통해 층을 올라갈수록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복도와 사무실 모든 공간이 피와 화약 냄새로 가득 찼다. 수많은 사선을 넘으며 그들은 마침내 최상층 조태웅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조태웅이 자신의 최정예 호위대 대여섯 명과 함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호위대원들은 팀 알파와 마찬가지로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보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용케도. 조태웅이 와인잔을 들며 비웃었다. 최후의 전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기술과 기술,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처절한 백병전이었다. 팀 알파는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죽음을 각오한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김민준과 이진우, 최강산이 각각 호위대와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동안 하리는 오직 한 사람 조태웅만을 향해 돌진했다. 내 상대는 나다. 조태웅은 웃으며 와인잔을 내려놓고 재킷을 벗었다. 그의 몸은 단단한 근육 갑옷으로 덮여 있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했다. 주먹과 발이 허공을 가르고 뼈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태웅은 괴물 같은 힘과 기술로 하리를 압도했다. 전투 중 하리는 옆구리에 다시 깊은 자상을 입고 쓰러졌다.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끝이다 강아리. 넌 좋은 장난감이었어. 조태웅이 그녀의 숨을 끊기 위해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하리의 흐려진 눈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동료들의 모습과 화진포의 평화로운 바다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병대의 구호가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정신력을 끌어모아 옆에 떨어져 있던 부서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자신을 덮치는 조태웅의 목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그어버렸다. 크어. 조태웅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자신의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움켜쥐며 천천히 뒤로 쓰러졌다. 용이 마침내 심장을 꿰뚫린 순간이었다. 얼마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군, 검찰과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이 본 것은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펜트하우스와 쓰러진 조직원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팀 알파의 모습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에필로그. 몇 달 후.
강아리와 팀 알파의 행동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범죄 조직 소탕에 기여한 비밀 작전으로 조용히 처리되었다. 광룡회는 와해되었고 그들과 유착했던 부패한 권력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리와 팀원들은 불명예 전역 대신 그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무공훈장을 받았다. 하리는 결국 해병대를 떠났다. 그녀의 몸과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시 찾은 화진포는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다. 횟집에는 다시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다솜의 카페는 여전히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하리는 다솜과 함께 방파제에 앉아 저 멀리 밀려오는 새로운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의의 불길은 꺼졌지만 그녀가 일으킨 용기의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부에서 그리고 화진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다.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